안녕하세요. 저는 제8회 행복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제3세션 디지털 전환에서 본 이 금융 부분을 자장을 맡은 손현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 사실은 오늘날은 플랫폼 경제잖아요. 그래서 이 플랫폼 경제가 모든 우리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특히 오늘날 플랫폼 경제는 이 거래 중심의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좀 다른 관점에서, 즉 관계 플랫폼이라는 관점에서 이 금융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약 1시간 50분 정도 시간을 가지고 논의를 할 계획인데요. 첫 번째로는 영 브리스톨 페이 CIC 전무이신 다이애나 핀치의 비재무적 가치를 계산하는 새로운 화폐. 두 번째로는 전주대학교 이재민 교수께서 지역사랑 상품권의 디지털 전환을 돌아보며 라는 주제로 기조 발제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랑 상품권의 디지털 전환, 그리고 부여군 굿드레 페이, 그리고 KT 쪽에서 지역기업한 통합 플랫폼 서비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주시의 스마트 시티 정책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발제자이신 다이애나 핀치의 비재무적 가치를 계산하는 새로운 화폐라는 주제의 발제가 있겠습니다. 자, 열렬하게 우리 다이애나 핀치를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제 이름은 다이애나 핀치고요. 오늘은 지역 화폐 브리스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그 브리스톨 파운드 이후에 저희가 하고 있는 일에 관해서 좀 알려드릴 텐데요. 저희가 계속해서 새로운 아이디어에 계속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직 그런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플랫폼으로 정리는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이 아이디어를 위해서, 현실화를 위해서 계속 장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고요. 최대한 많이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잠깐 스크린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제일 먼저 저희 브리스톨 파운드 역사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왜 저희가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서 시작을 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브리스톨 결제 플랫폼의 새로운 개념을 만들었는데요. 그 이후에 있는 것, 이것은 그 비재무적 가치를 계산하는 개념이고요. 선진국 사회에서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책임감에 대해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브리스톨 파운드 역사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에 브리스톨에 그 트랜지션 운동이라는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그 타운 파운드 커런시라는 마을 파운드 화폐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이 토트네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큰 목적은 지역화였습니다. 소비하는 곳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서 생산을 한다면 운송 관련 비용도 줄일 수 있고 탄소 배출량도 줄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지역 화폐만을 사용을 한다면 훨씬 더 회복력 있는 경제를 만드는데 재투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더욱더 경영도, 경제도 회복력이 있게 된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한 것이죠. 제일 처음에 2009년에 저희가 이제 화폐를 실행을 하면서 시간이 좀 걸렸고, 이 유통을 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2012년에 이제 브리스톨 파운드가 탄생을 했고요. 그 후 한 3년간 있다가 거의 한 개인 사업자 1,600명과 기업 630개 이상이 참여하는 지역 화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에 저희가 여러 가지 서두를 하고 또 변화를 이루고 또 최초의 어떤 지역 화폐가 되기도 했지만요.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하지만 이 디지털 화폐 아주 가까이 갔지만 저희가 2021년에 이 사용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 문제는 왜 이게 성공하지 못하고 중단했을까 이었는데요. 그런데 정말 이런 그 성공적인 사업 모델로 영향력을 미치려면 거의 통화량의 실제 최소 50배 이상이 되어야 됐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많은 사람들이 브리스톨 파운드를 사용을 했습니다. 브리스톨에서는 이게 많이 통용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사용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전체 숫자에서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살아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내려고 하는 메시지는 그러니까 우리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이게 유효했던 거죠. 브리스톨 파운드를요. 그래서 저희가 통상적인 어떤 가치 제한을 하지 못했고 뭐 디스카운트 카드라든지 아니면 로열티 프로그램이라든지 캐시백 프로그램 같은 제한을 하지를 못했고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의 기술도 문제였습니다. 저희가 시스템을 고안했을 때 2010년에 이런 전자화폐 규제가 아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2011년에 돼서야 이 규제가 만들어지고 이제 규제가 기능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규제가 발맞춰 가지 못했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저희는 이 기업들이 이 화폐가 기업들에게 혜택을 준다고 생각했지만 그 혜택은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브리스톨 파운드를 사용을 해라.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고객을 찾아주겠다 이렇게 하고 이런 브리스톨 파운드를 찾고자 하는 그 사용자들을 찾아주겠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새로운 화폐를 사용하려는 사람을 찾지 못했고 또 가맹점도 찾지 못했고 지금 이 사람들이 와서 일정 사람들은 와서 브리스톨 파운드를 사용하다 보니 가맹점도 그것을 조금 또 화폐를 바꾸고 다른 돈으로 또 지불 방식으로 바꾸고 하다 보니 불편하게 지었습니다. 또 비즈니스에서도 또 다른 요청이 있었는데요. 공급망을 좀 지역화하기를 바랬습니다. 이게 근데 사실 이런 저희 소규모 기업이 하기에는 매우 리스크가 컸습니다. 이런 관계의 리스크가 있고 그 다음에 공급자가 있기 때문에 아주 이런 것도 어려웠습니다. 저희가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자 했지만 어려웠던 것이죠. 또 다른 문제는 이 모든 예전 시스템을 더욱더 성장시키지 못했습니다. 좀 더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비즈니스도 필요했는데 그것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 다음에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제일 처음 저희가 겪었던 교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했는데요. 저희가 첫 번째 느꼈던 것은 먼저 이미 우리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대신 좀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이유를 대중에게 호소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기에는 너무 적었던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사업 운영한 가능한 수준으로 사업을 키워야 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일단 많은 사람이 시작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아주 이런 변화를 위한 재미있는 여정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낡은 변화들을 조금씩 바꾸면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사람들이 더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리스크나 아니면은 뭐 어려움보다는요. 저희가 실제로는 두 개의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좀 재무적으로 운영 측면에 있어서 사업 가능했어야 됐고요. USP에서도 또 셀링 포인트가 있어서 사람들이 참여하게끔 해야 됐었습니다. 또 사회적, 환경적 변화도 필요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것을 저희가 기능을 두 가지로 분리했는데요. 한 플랫폼에서요. 하나는 사람들이 만나는 곳으로 했고요. 뭐 어떤 지불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특별 USP를 만들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회적이나 환경적인 사명을 그리고 행동을 함께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분리를 시켰었습니다. 하지만 어디 뭐 가게에 가거나 카페에 가거나 요즘 핸드폰이나 아니면 카드로 지불을 합니다. 이 화폐는 바로 은행과 연결되어서 이제 가맹점의 은행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제 은행이 다른 다른 은행 계좌와 연결을 할 때 이런 계좌를 연결해주는 제3자 결제 대행사가 있습니다. 뭐 비자나 마스터카드 같은 회사가 되겠죠. 이 페이펠이라든지 월드페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바로 결제 대행사입니다. 전 세계에 상당히 많죠. 이런 계좌 지불 시스템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제3자 결제 대행사가 그런 결제 비용 그리고 수수료를 지불한다라는 것입니다. 차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냐면은 이제 도시가 내야 되는 수수료가 되는 것이죠. 이 브리스톨 정도 규모의 도시에서는 거의 한 6천만 불, 6천 파운드 정도를 수수료로 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한 규모였습니다. 저희 그 수수료 규모가 매우 컸던 거죠. 저의 결제가 이제 자체 결제 시스템 회로를 만들다면은 그런 지급 수수료를 없앨 수 있고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결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수료를 조금 낮추고 이런 가맹점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서 조금 더 잉여금을 만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잉여금을 이런 지역 봉사단체의 어떤 지원금 아니면은 기부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뭐 어린이들의 어떤 뭐 청소년 클럽이라든지 아니면 어머님들의 런치 클럽이라든지 아니면 노인정에 기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아주 훨씬 인기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로요. 사람들이 이렇다면은 제가 그 지불 결제를 사용하겠다라고 많이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지역 주민 공동체를 도울 수 있다면 기꺼이 사용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저희가 사람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어떤 가치 제안이었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하지만 운영할 수 있는 규모로 할 수 있는 가치 제안이었습니다. 이런 큰 슈퍼마켓에서 우리가 이런 공동체를 많이 아낀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슈퍼마켓도 가맹점이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대의 명분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과 기업의 행동을 바꾸어서 뭐 물병을 다시 재활용한다라던가 아니면 커피컵을 재활용한다라던가 아니면은 더 좀 짧게 샤워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차를 이용하지 않고 걸어 다닌다던가 이런 어떤 행동을 바꾸는 것, 환경을 위해서 더 나은 행동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좀 결제를 위해 이 플랫폼을 사용하는 이유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 어떤 재무적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좀 더 사람들에게 더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어떤 뭐 페이스북의 라이크처럼 좋아요를 누르는 것처럼, 아니면은 또 트위터에서 좀 리트윗을 하고, 아니면 틱톡 비디오에 좀 조회수를 더 늘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이런 가치라든지 자본, 그리고 돈의 속성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토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은 뭐 암호화폐나 아니면 비트코인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토큰이라는 것은 좀 더 광범위한 의미로요. 토큰이라는 것입니다. 영어에서 토큰이라는 것은 발렌타인 때 어떤 뭐 꽃을 제가 선물한다. 그렇게 하면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게 바로 토큰, 어떤 대가, 내 우정의 어떤 표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뭐 공짜로 가져온 것들, 뭐 제가 저의 정원에서 꺾어 오는 것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가게에서 샀던 것이든지, 이것은 내 마음의 어떤 표시라고 할 때 그 표시가 토큰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파운드 동전 대신 저희 미국에서 영국에서는 이런 버스를 운행하면서 토큰을 사용합니다. 그것도 바로 어떤 1달러, 1파운드의 의미가 아니라 그냥 그런 그 버스를 타기 위한 어떤 지불이 아니라 어떤 결제 수단? 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큰의 의미를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저희가 이제 토큰을 특별한 종류의 돈이 아니라 우리가 교환을 쉽게 할 수 있는 방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가치를 저장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저장을 해서 이번 달에 다시 갚을 수 있는 어떤 밸류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돈은 시장 가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시장이 없다면 돈도 아무런 가치가 필요가 없겠죠. 미국에서는 이런 내재적인 가치가 없었습니다. 이런 지폐라는 것이요. 이것은 그냥 어떤 시장 경제에 필요한 비재무적인 어떤 종이었습니다. 저희가 이런 것들을 그런 탄소 배출권 거래제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제도가 이제 카본세가 됐고, 이런 탄소 배출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크레딧을 매기고 있지만, 이게 25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도 그런 어떤 진정한 탄소 배출 저감에 기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탄소 거래가 전혀 그런 탄소 감축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죠. 이게 실제적인 것을 측정한 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어떤 금융적인 프록시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것이죠. 실제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저에게 중요한 어떤 가치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환경적인 자본, 사회 자본, 지식 자본, 그리고 창의적인 자본, 그 다음에 제조의 자본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어떤 독립적, 그 다음에 그 제조적인 자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머니 프록시가 아니라 이런 내용들을 생각해 보아야 되죠. 우리 사회는 친절함, 연결함에 많은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는 평가를 할 수가 없죠. 하지만 이런 어떤 친절을 어떻게 가시화할 수 있을까? 이런 공동체에서 친절함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 감사 토큰이 될 것입니다. 나한테 어떤 감사의 표시를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하겠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건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시스템에 뭔가 넣기로 한다면 받는 게 있어야겠죠. 토큰을 받고 다른 사람한테 다시 보답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타임뱅킹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분들은 좀 더 이제 기본적인 수익 그리고 기본적인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토큰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청소를 해주고 이렇게 한다면 이런 호의에 감사를 표시하게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이 토큰을 좀 더 크게도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나의 감사 토큰이 이런 친절함을 계속 하지 않는다면 아마 줄어들겠죠. 우리가 아주 다른 여러 가지 종류의 필요한 토큰을 디자인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필요한데 고마움을 표시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중요한 마일리지 토큰도 만들 수가 있고, 아니면은 순환 경제를 위해서 토큰을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예가 또 있는데요. 보통 영국에서 전동드릴은요, 다른 나라에도 사용이 될 텐데 한 4분 정도 사용한 뒤에 다시 선반에 놔둡니다. 4분밖에 사용 안 하고 또 한참 동안 어떤 창고에 넣어두다가 또 이제 필요할 때 가서 다시 전동드릴을 꺼내서 사용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10년 뒤에 다시 그 전동드릴을 사용하려고 보면 고장이 났거나 아니면은 못 찾거나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용은 4분밖에 안 하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저장만 한다면은 이것은 아주 큰 낭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도구를 공유하고 기증하는데 토큰을 사용해서 또 재사용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빌려줄 때 그 횟수마다 그 가치를 늘려서 토큰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가치가 경쟁이 높아질 수가 있겠죠. 이 브리스톨에서 계속 고쳐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브리스톨 내에서 가장 좋은 전동드릴이 될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이게 계속 그런 순환 경제 규모에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가 하려고 했던 변화인데요. 그런데 정말 이런 것들이 정말 사람들의 행동까지 변화시킬 수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요. 이 토큰을 발명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것을 사용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이 이 토큰을 사용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토큰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볼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아주 상당한 많은 학계 연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내재적인 보상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였는데요. 인센티브나 페널티나 이런 것들이 정부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려고 했던 행동 변화는 크게 이루어지지가 못했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어떤 정부에서 하려고 했던 가치의 동기를 훼손했다라고 밝혀졌습니다. 연구에 따르면요. 그러면은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건 무엇일까요? 그것은 스코틀랜드에서 만들어진 ISM 모델이라는 것인데요. 개인, 사회, 물질 모델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변하는 방식, 우리의 행동의 변화는 나를 먼저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커뮤니티에서 하는 방법을 본 다음에 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런 탄소 감축을 위해서 비행기를 적게 타야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휴가를 보낼 때 우리는 아주 긴 여행을 하게 되죠.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해외 휴가를 갈 수 있는지,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지,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부러워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SNS에서 여행 갔다 사진을 올리면 친구들이 엄청 부러워하죠. 그래서 이렇게 좀 행동을 바꾼다는 것은 매우 말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단 생각부터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부터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토큰은 어떤 돈에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돈을 벌거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SNS에 있는 어떤 사회적 신념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입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페이스북에서 좋아요를 벌거나 쓸 수는 없지만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신념을 형성하는 데는 매우 효과적입니다. 저희가 이런 사회적 규범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행동 방식을 쉽게 바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갑자기 바꾸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사회적인 규범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은 영국에서 그 게이트헤드에 실린 사진인데요. 세입자가 정원 손질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이 환경운동가들은 그런 왼쪽 정원을 관리하는 사람들보다 그들이 훨씬 더 땅을 잘 돌보고 있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왼쪽같이 생긴 것이 그렇게 어떤 화학적인 비료를 사용해서 이렇게 깨끗한 게 훨씬 더 좋은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브리스톨 페이처럼 이렇게 사회적 규범을 바꿔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지역 봉사 서비스를 통해서 이런 토큰을 사용하고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발표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 브리스톨 파운드 역사와 그 다음에 왜 환경적인 사회적 가치가 중요한가 하는 분들을 통해서 토큰이라는 이미지, 이 부분을 잘 설명을 해주셔서 브리스톨 페이의 기능, 역할,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동이 변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까지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발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자, 두 번째 발표, 이번에는 지역사랑 상품권의 디지털 전환을 돌아보며라는 주제로 전주대학교 창업금융학과 이재민 교수께서 발제를 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그 브리스톨 시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고민하는 지점하고 방향은 동일한데 실패했던 경험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쪽 브리스톨 시에서는 경제적 유인을 처음에 유인을 잘 못 찾아가지고 아마 실패를 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예는 우리는 너무 경제적 유인에 치중해서 실패한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브리스톨 시와 같이 비경제적인 유인을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앞으로의 우리 지역 화폐의 성패가 달려있는 부분이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지역사랑 상품권의 어떤 그 사례들, 어떤 설계 원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여했던 경험들, 특히 전주시에서의 지역사랑 상품권, 전주사랑 상품권의 그런 설계 원리들이나 이런 것을 비교해 가면서 어떤 효과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의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사랑 상품권은 다 사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설명은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역사랑 상품권 그러면 지역화폐라는 말씀을 보통 사용을 하시는데, 저는 지역화폐라는 말보다는 지자체가 발행하는 재정정책 수단으로서 이제 바우처의 일종이다, 쿠폰의 일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돈이 되려면 회전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회전을 하는 게 아니라 일회성으로 발행을 해서 할인이라는 유인을 가지고 발행을 하면 그게 결제되는 순간 대부분의 지역사랑 상품권 형태에서는 다 그게
환전돼 버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진짜 상품권의 형태에 더 가깝다, 쿠폰의 형태에 가깝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지역사랑 상품권이 그러면 처음에 설계했던 목적이 뭐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처음에 설계는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겠다. 그래서 지역의 어떤 그 뭐랄까 외부로부터의 충격에 대해서 그런 안정성을 찾아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큰 이제 목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내세운 이유는 이제 소상공인들을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서 하고 또 부수적으로 공동체를 강화하겠다. 이게 이제 원초적인 목표였는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경제 그 침체 현상이 나타나게 되니까 그냥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모든 것들이 다 무시돼 버리고 지역 경제라는 데 초점이 맞춰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발행하고 또 유통시키느냐가 하나의 성패의 가늠자가 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변모가 됐습니다. 뭐 여러분 이제 사용을 다 해보셨다시피 저희가 보통 우리나라에서 그 볼 수 있는 지역사랑 상품권의 형태는 세 가지 형태죠. 지류 상품권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운데 있는 게 전주사랑 상품권입니다. 돼지 카드라고 일명 부르는 이 카드가 있고 이게 카드식으로 결제하는 건데 이제 충전식 카드 형태를 되게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모바일로 QR 결제를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는데 지금 국내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방식은 이제 두 번째 방식입니다. 가장 편리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오늘 주제로 다루는 것은 디지털 전환이기 때문에 지류화폐에서 카드나 QR 방식으로 가는 게 바로 디지털 전환이 일어난 거거든요. 전주시의 사례를 예로 들어본다면 전주시는 사실 돼지카드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QR 방식을 사용하고 있지도 않고 지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주가 지역사랑 상품권을 설계하기 위해서 리빙랩 방식으로 꽃전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예비 설계를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본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공동체 화폐로 설계가 됐는데 그 공동체 화폐가 지금은 어떤 형태로 계속 진화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지역사랑 상품권, 전주사랑 상품권은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같이 진단해 보는 그런 걸 통해서 우리나라 전반적인 지역사랑 상품권의 어떤 그 방향성을 한번 설정해 보고자 합니다. 자, 어떤 방식으로 결제를 하느냐 하는 것은 큰 틀로 보면은 지자체의 문제, 가맹점, 그다음에 사용자, 그다음에 금융기관 이 네 개의 주체에 각각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역사랑 상품권을 설계하려면은 가맹점을 모집하는 부분부터 해서 또 운영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부분에 이제 행정 비용이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되고 가맹점은 결제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게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지류를 쓴다 그러면은 사실 그런 어떤 결제 시스템이 필요가 없게 되겠지만은 디지털 전환을 하게 되면은 결제 시스템을 꼭 갖춰야 된다고 하는 그런 장애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또 사용자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류를 쓰게 되면은 약간의 불편함은 있을 수는 있지만은 또 사용에 있어서는 되게 편리한 그런 현금과 같은 방식이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하지만은 이제 디지털 전환을 하게 되면은 이거 디지털의 그러니까 소외계층이라고 할까요? 약간 그것에 익숙하지 못한 층에 대해서는 약간 디지털 소외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지류를 사용하게 되면은 뭐 판매라든지 판매 대행이라든지 환전 수수료를 이제 얻게 되겠지만은 디지털 전환을 하게 되면은 카드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해관계가 달라지게 되는데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걸 우리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그냥 사용자의 편리성을 높인다 이런 측면에서만 생각이 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저런 전반적인 역학관계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디지털 전환을 통해 가지고 지역사랑 상품권에서는 어떤 결론, 어떤 지금 현대 상황이 직면해 있는가를 진단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예로 들고 있는 것은 가까운 군산사랑 상품권의 홈페이지에서 제가 따온 건데요. 여기 보면은 2019년도에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카드식하고 모바일식으로 이제 결제하도록 이제 결제 방식이 바뀌게 되는데 물론 지류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시는 것처럼 점진적으로 지류를 조금 줄이려고 자꾸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충전액을 지류의 경우에는 한계를 좀 더 낮게 둡니다. 한도를 낮게 둬가지고 좀 불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충전식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렇게 갔을 때 가장 바람직한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 사실 QR 코드 방식으로 가는 것, QR 결제 방식으로 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되면 결제 수수료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가맹점 입장에서 보면 또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사실은 좀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왜 그러냐면 이게 디지털을 잘 익숙해져 있는 분만, 이 결제 시스템에 잘 익숙해져 있는 분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보면 아까 앞쪽에서 봤던 것처럼 금융 쪽으로 가는 돈은 자금의 역유 유출을 그대로 의미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결제 수수료가 나가는 부분은 자금의 역유 유출을 그대로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창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QR 방식이 가장 바람직하고 또 추가적으로 카드를 발행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도 가장 바람직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자의 관점에서나 또 가맹점에서의 결제의 지연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이제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다 사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거의 카드를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디지털 전환이 과연 지역사랑 상품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지역사랑 상품권이 어떤 속도로 발행량이 늘어났는가를 지금 저기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프로 그려놨습니다. 우리나라가 지역사랑 상품권을 처음으로 도입한 것은 그 당시에는 고향사랑 상품권이었는데 1997년입니다. IMF 막 시작할 그럴 당시였는데, 위안위기 시작할 당시였는데, 그로부터 한 10년 동안에는 별다른 그런 큰 사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부터 해서 이제 강원도로부터 시작해서 광역 단위에서 역유 유출을 한번 자금의 역유 유출을 막아봐야겠다 이런 의도에서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브리스톨시나 저런 데처럼 유인 시스템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포항시부터 광역 단위에서 다시 성공 사례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 당시 성공이라고 하면 1,000억 원 정도를 이제 발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공의 유인은 뭐였냐? 그 당시에는 보통 5%, 3%였는데 10%라고 하는 아주 막대한 그런 할인 인센티브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10% 정도를 주면은 누가 안 사가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다른 문제가 또 하나 존재합니다. 왜 그러냐면 가맹점이 충분하지 않으면 이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이 수요자와 공급자가 동시에 성장해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보통 양면 시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전략이 필요한데 이런 전략이 충분하게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불편해서 지역 화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성공을 한 사례가 인천 사례입니다. 그래서 2018년, 19년도로 오면서 이제 인천에서는 드디어 이제 본격적인 디지털이라고 하는 전환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카드망을 그대로 활용해서 어디나 가면 결제할 수 있는 그런 망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가맹점을 모집할 필요가 없게 되다 보니까 아주 빠른 속도로 확대를 하게 되고 동시에 이제 정부가 지원까지 해가면서 급속도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이제 지역사랑 상품권의 그런 급격한 그런 확대의 지역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전주사랑 상품권도 이렇게 막 확대가 되니까 이제 여러 가지 여론이나 이런 것에 못 이겨가지고 뭔가 우리도 발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꽃전 리빙랩이라고 하는 것을 해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한번 저 문제를 해결해 볼까, 지역사랑 상품 문제를 해결해 볼까라고 이제 도전을 하게 되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재정이었습니다. 이걸 지속적으로 10%씩 할인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데 과연 이런 재정을 우리가 조달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고민이 이제 생겼던 거죠. 자, 그다음에 이런 문제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회전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딱 결제하면 그대로 환전돼 버리면 또 다시 돌리기 위해서 또 돈이 들어가잖아요. 어쨌든 지역사랑 상품이 돌게 되면 지역 내에서 자금이 이렇게 유통이 되기 때문에 역의 유출을 막는 건 분명한데 이걸 매번 이것을 갖다 회전시키기 위해서 돈을 집어넣는 것은 너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전 가능 방식이 이제 고민이 됐고 또 하나는 이 꽃전에서는 혹시 공동체성도 동시에 추구할 수 없을까라는 고민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화폐의 일반적인
기본적 속성, 공동체성을 강화하는 모델을 한번 설계해 보자, 이런 시도를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리빙랩을 마치고 나서 이 결과를 가지고 전국 최초로 이제 이 지역사랑 상품권에 기부 설계라는 걸 집어넣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기부 설계는 실패했습니다. 별로 기부를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기부라는 것을 앞에 내세우면서 뭐 천사, 그다음에 돼지 이런 것들을 앞에 내세워서 카드명을 붙임으로써 공동체성이 있는 듯한 느낌을 들게 하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유통에는 실패를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실패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지털 화폐 방식으로 처음부터 발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꽃전이라는 건 과연 어떻게 그럼 리빙랩을 한번 해본 거냐, 이렇게 하면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설계를 간단히 보여드리면, 사실 꽃전은 그 당시에 보통 그 지역 화폐가 5%의 할인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5%의 할인으로 소비자한테 꽃전을 할인 판매를 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비자가 원하면 그 할인된 금액을 그냥 기부하는 방식을 택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누군가는 기부를 받고 누군가는 기부를 하게 되고 누군가는 할인을 받게 되죠. 그랬을 때 보통 지역사랑 상품권에서는 100% 다 누구나 다 할인을 받기 때문에 그걸 쓰는 이유가 당연히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경제적 요인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방식에서는 할인을 받을 사람이 같은 공동체에 대해서 뭔가 필요에 의하겠지, 필요에 의해서 할인을 받겠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기부하는 사람은 내가 그냥 지역을 위해서 기부한다, 지역 누군가를 위해서, 또 할인을 받는 사람은 당연히 필요한 사람이겠지라는 인식을 통해서 경제적인 유인을 아예 머릿속에 생각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넛지 설계를 이제 해놓은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가맹점의 경우에도 환전을 할 때는 3% 수수료를 내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대로 돌아가게 되면 2%씩을 적자가 발생하게 되잖아요. 이 적자가 메워질 수 있으려면 기부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리빙랩으로 저희가 실험을 해봤는데 실험 결과는 이제 성공이었습니다. 저 모델에서는 잘 돌아가서 적자 없이 돌아갈 수 있겠더라. 그래서 사람의 선한 동기를 자극해도 충분히 잘 돌아갈 수 있다라는 이제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모델을 보면 보통의 자본주의식 방식과는 다른 방식을 취하는 건데, 결국은 저 방식에서는 가맹점이 3% 환전 수수료를 내기 때문에 다른 가맹점에 쓸 때는 100%의 가치로 쓰지만 환전을 하면 3%의 수수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가맹점이 다시 쓰게 되기 때문에 회전을 하게 돼요. 가맹점이 수요자라서 회전을 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돈이 쏠리는 쪽이 있잖아요. 쏠리는 가맹점에만 와서 이제 환전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이 부족한 돈, 그러니까 이 뭔가 필요에 의해서 할인을 받아야 되는 사람을 누가 지원하는 셈이 되냐면 결국 판매량이 많은, 그러니까 꽃전 판매량이 많은 그런 쪽에서 가맹점이 기부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어때요? 전체적으로 뭐 재배분이 일어나면서 공동체가 유지되는 그런 모델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자, 어쨌든 이 리빙랩이 끝난 다음에 이제 전주사랑 상품권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잘 모릅니다. 소비자도 여기 기부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다음에 가맹점도 기부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패해서 별로 기부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꽃전을 돌리고 꽃전의 리빙랩의 결과를 전주사랑 상품권의 설계에 도입을 했는데, 이제 이 전주사랑 상품권이 꽃전의 유통을 막게 되는 결과가 생겼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처음에 2019년에 리빙랩을 시작해가지고 쭉 돌렸는데 3월 달부터 거기부터 해서 한 700, 80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달에 그 자그마한 공동체에서 도보거리 내에 있는 지역이 리빙랩 구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돌았고, 2020년에도 역시 이제 그 정도 선을 갔는데 2020년 말이 되면서 급격히 떨어지죠. 이게 바로 돼지카드 전주사랑 상품권이 발행이 된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뒤부터는 계속 이제 떨어져서 한 200만 원, 300만 원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 뭐냐면 경제적 유인을 강하게 주는 그런 지역사랑 상품권이 유통이 되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저쪽을 사서 쓰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꽃전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가치, 비경제적 가치 쪽이 구축당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지금 앞쪽에서 브리스톨시에서도 이야기를, 브리스톨시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경제적 유인 동기를 생각하지 않고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는 이런 경제적 동기로 사람들을 한번 어떻게 보면 교육을 시켜놓고 그런 상태에서 비경제적 동기로 이것을 바꾸는 것은 되게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고민이 드는 겁니다. 어떻게 바꿀 것인가 더 어려울 것이다. 자, 그러면 이 꽃전에서는 그대로 그냥 넘어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꽃전에서는 공동체성을 지속적으로 살리기 위해서 이 지역 내에서 만들어낸 지역 지류의 꽃전의 유통망을 이용해서 지역의 금융 취약계층들에게 우리가 그냥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그런 은행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작년 2020년부터 저희가 설계를 하고 이제 코로나가 거의 끝나진 않았죠. 어느 정도 이제 지나고 난 다음에 기다리다 코로나가 안 끝나서 야 그냥 한번 시도해보자.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저희가 저걸 리빙랩을 출범을 하게 됩니다. 지역의 몇 개 신협이나 그다음에 개인들의 어떤 지원을 받아가지고 저 실험을 하게 되고 지금 밑에 나와 있는 사진은 어제 찍은 사진입니다. 어제 이제 8개월 동안의 실험을 마치고 그 보고회를 했습니다. 성과가 어떻게 나왔는가에 대해서 보고회를 했는데 성과는 엄청 기대했던 것보다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자, 지금 설계 모형을 보시면 좌측은 꽃전의 설계입니다. 우측을 보시면 지금 추가적으로 우리가 만들었던 그런 꽃전 소액 대출 은행인데요. 우리는 모두의 국관이라고 이름을 짓는 그런 모델을 만들었는데 저희가 이제 설계를 할 때 당연히 금융 취약계층 중에서는 돈을 지역화폐로 꽃전으로 빌려줘도 지역에서 이제 생계를 유지할 수는 있겠지만은 혹시 이러다 보면 못 갚는 일도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참고한 지표는 90% 환수율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10,000원을 기부하면 그놈으로 10만 꽃전을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90%가 환수되면 결국은 어때요? 적자를 메울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건 그 주빌리 은행 방식인데요. 기본적으로는 나중에 못 갚는 분들은 그렇지 않아도 금융 취약계층인데 우리가 억지로 갚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분을 탕감해 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라민은행 방식을 사용해서 기본적으로는 담보 없이 무조건 그냥 원하기만 하면 대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실험 기간에는 한 달에 5명씩 해서 8달 동안 40명을 대출을 해줬고 최대 30만 원까지.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상환하겠다는 것은 본인이 10개월 내로 알아서 본인의 형편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가 돌려봤는데 환수율이 얼마였냐? 어저께 발표된 바로는 99.7%의 환수율. 아마 대한민국 금융사의 역사에서 저렇게 높은 아마 환수율은 없었을 겁니다. 저 환수율이 저렇게 일어난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자를 안 받아요. 그래서 이분들 인터뷰를 해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까지 금융기관과도 돈 안 빌려주는 우리를 뭘 믿고 동네 산다는 거 하나 때문에 믿고 빌려줬는데 우리가 이거 안 갚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고마움 의식에 의해서 저절로 무조건 갚아야 된다. 이런 식의 의사결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돈 말고 이것부터 갚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자보다 믿음이라는 게 훨씬 더 강하게 작동하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역화폐로 잠시 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지역화폐를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지역화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소비자한테 할인을 해주게 되면 이 소비자가 받은 할인된 그런 지역화폐를 구매한 것을 가지고 이제 가맹점 가서 소비를 하게 되는 거죠. 이 과정 속에서 결국은 외부로 나갈 소비가 안쪽으로 내부에서 이제 사용이 되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되는 게 첫 번째 효과입니다. 그래서 역외로 소비가 나가는 것을 억제되는 효과가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 정부가 이 과정에서 어때요? 10% 몇 프로든지 해서 예산을 투입하게 되잖아요. 추가적으로 그 늘어난 예산의 일부가 당연히 소비로 연결이 되는 효과. 이게 이제 이전 지출 효과라고 재정정책 효과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비가맹점에서 가맹점으로 소비가 이전되는 효과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효과가 결합이 돼서 우리가 이제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지역화폐에서는
어쨌든 가맹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가맹점을 구축하냐에 따라서 지역에서 자금 그 구매력이 돌아갈 것인지 외부로 유출될 것인가 결정납니다. 소비자가 소비를 했는데 그 구매력이 지속적으로 이 지역의 생산까지 도달할 수 있으면 그 지역 앞에는 회전율이 높아지는 것도 똑같아요. 회전율이 높아져서 그 지역의 생산을 더 훨씬 활성화시키는 거고, 그렇지 못하고 그냥 중간재나 이런 걸 외부에서 많이 사오는 데에 가서 소비를 하게 되면 그 자금이 대부분이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가맹점을 구축하는데 되게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행정에서는 되게 많은 고민이 생기는 거고 행정 비용이 되게 많이 드는 거죠. 자, 나머지 참조를 하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디지털 전환이라는 걸 하게 되면 과연 이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것을 지역사랑 상품권에서는 잘 활용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설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부여 굿드레페이하고 전주사랑 상품권하고 익산 다이롬 세 개를 이제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일단 거기 보면 소비자에게 할인이 들어가고 또 가맹점의 소비가 일어날 때, 지출이 일어날 때 이게 우리가 볼 때 약자 쪽으로 더 많이 갈 수 있게 돼 있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놓아두게 되면 소비자는 누구한테 가냐면 당연히 더 큰 매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하나의 이런 시장이 그대로 다시 형성되는 시장에서의 그런 쏠림 현상이 그대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것을 설계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이건 되게 쉽게 우리가 설계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기술들 다 여기다가 설계에다가 집어넣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공교롭게도 전주사랑 상품권은 그게 없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순환 인센티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지역화와 관련돼서 보면 지역 순환 경제를 얼마나 잘 만들어주느냐가 이제 핵심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순환 인센티브, 즉 지역 가맹점이 다른 가맹점에 또 한 번 쓰게 하는 그런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 지역에서 이 돈이 계속 돌게 되잖아요. 그런 인센티브가 있는 설계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지역 순환 경제 강화될 뿐만 아니라 또 생산자 자체가 지역사랑 상품권을 받을 수 있게 하면은 생산을 직접 지역에서 자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구조를 다 가지고 있는 게 부여 굿드레페이입니다. 전주는 그런 게 전혀 돼 있지 않죠. 자, 이렇게 본다면은 아쉽지만 우리가 디지털 전환이 일어났을 때 그 디지털 전환을 기술을 잘 활용하고 있는 데는 그래도 부여 굿드레페이가 이 셋 중에는 가장 낫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아까 봤던 것처럼 그러면 이 디지털 전환에서 과연 최고 수혜자는 누구일까? 지역사랑 상품권의 최고의 수혜자는 원래 소비자입니다. 그다음에 디지털 전환이 일어났을 때는 누굴까? 이 과정을 보면은 결국 플랫폼 운영 대행사가 되는 겁니다. 플랫폼 운영 대행사가 디지털 전환에서 중간에 끼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가장 그러면 여기서 손해를 보는 게 누구일까?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일까? 영세 소상공인입니다. 디지털 기술에 맞게 자기들의 장비를 갖춰야 되고 결제 시스템을 갖춰야 되고 뿐만 아니라 그 전에는 노출되지 않았던 그런 매출들이 노출되면서 그 전보다 똑같은 매출이 일어났어도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그런 계층이 있습니다. 그런 계층, 그렇게 보면은 결국은 지역사랑 상품권의 이런 디지털화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피해가 됐던 그런 계층은 누구냐면 소상공인, 영세 소상공인이에요. 우리가 보호하려고 했던 계층이 가장 큰 피해자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전환은 조금 잘 못됐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국 우리의 어떤 주제와 연결해서 본다면 지역사랑 상품권을 사용하는 이유는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이유는 지역을 블록화시키는 겁니다. 이건 주류경제학자들이 보면은 비효율을 창출하는 거예요. 시장을 블록화시키는 것은 비효율을 창출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거기에 있는 건 아니죠. 자, 그러면 이 블록화가 지역 순환 경제로 잘 만약 연결될 수만 있다면 어떤 것을 만들어낼 수 있냐면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까지 가져야 된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못 가고 있다. 대부분의 지역 화폐는 못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론을 맺을 수 있고요. 또 하나 여기 이제 ICT 플랫폼이라는 걸 결합하게 되면 ICT 플랫폼은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고 한쪽 다른 쪽에서 보면 네트워크 자산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앞에서도 브리스톨시에서 했던 것처럼 이 지역화폐라고 하는 게 단지 결제 시스템이 아닙니다. 여기는 사람이 만나는 시스템이고 이것은 지역민의 자산이기 때문에
이런 자산이 진짜 주민의 자산이 돼야 됩니다. 지금 우리 플랫폼은 누가 가지고 있냐면 지자체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브리스톨시처럼 제가 여기서 건의하고 싶은 것은 주민의 소유가 되도록 공공의 자산으로 이 플랫폼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주대학교 이재민 Thank you very 교수께서 much. 지역사랑 상품권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방향성 잘 말씀을 He talked 해주셨습니다. about the 저희가 이제 그 발표를 direction of 보면서 the 재밌는 것은 영국의 LGC. 브리스톨 파운드 같은 So while 경우에는 listening to 실패 요인이 his 크게 하나는 presentation, the 많은 사람이 쓰지 failure 않았었고 두 번째로는 사실은 of the Bristol 다양한 Found was 혜택 that 그 속에 not 이제 many 경제적 people used 유인책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것이 지나친 경제적 유인 효과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지역 화폐의 방향성에 말씀해 줬을 때 꽃전이라든지 이 공동체성이 왜 중요한가 하는 부분들을 잘 말씀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이 바우처다. 우리 지금 지역사랑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이 바우처의 특성이 있다 하는 부분들을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순환 경제가 될 수 있도록 곧 있으면 오늘 부여 굿드랩페이 순환형 지역화폐에 대해서 또 토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특성이 왜 중요한가 하는 부분들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했던 이 지역화폐의 기능이 디지털화가 되면서 역기능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제까지 다양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는 발제가 끝나고요. 이제 저희가 세 분의 토론자와 그 다음에 이 논의를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적 제안까지 포함하는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패널로서 네 분의 토론자를 저희가 모셨는데요. 첫 번째로는 박선미 서울 디지털재단 책임연구원께서는 지역사랑 상품권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해 주실 거고요. 박선미 책임께서는 보건산업 사회복지 전문가이시고요. 특히 서울시 디지털재단에서는 디지털 정책 연구에 집중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서인석 부여군청 공동체 협력과 팀장께서 부여군 공동체 순환 지역화폐 굿드랩페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서인석 팀장님께서는 사실은 공동체 순환 지역화폐에 대해서 설계, 운영, 집행까지 해주셨고 특히 지금은 굿드랩페이 고도화 작업에 집중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지금 토론자들께서는 연단에 나오셔야 되는데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안혜준 KT 융합기술원 컨버전스 연구소 연구원께서는 지역금융과 함께 지역 커뮤니티 기반 통합 플랫폼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김수미 전주시 스마트시티과 ICT 융합팀장께서는 지역금융과 지역 오토 플랫폼의 상호 연계 가치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실 것입니다. 저희들이 각각 토론자들께서는 10분 정도의 토론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저희가 종합 토론으로서 두 분의 발제자들과 그 다음에 토론자들 그리고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은 플로어 계시는 우리 방청객들의 질문도 받을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선미 서울 디지털재단 책임연구원이십니다. 그다음에 서인석 부여군청 공동체 협력과 팀장님이십니다. 안혜준 KT 융합기술원 컨버전스 연구소입니다. 그다음에 김수미 전주시 스마트시티과 ICT
융합 팀장님이십니다. 그러면은 바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박선미 서울디지털재단 책임연구원께서 지역사랑 상품권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디지털재단의 박선미입니다. 네, 먼저 제가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간단하게 제가 속한 기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속한 서울디지털재단은 서울시 출연기관입니다. 서울시 디지털 전환을 좀 뭔가 지원하기 위한 그런 정책 연구, 그다음에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 기획, 그다음에 이런 사업들을 좀 시정에 적용하기 위한 과제들을 좀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좀 이렇게 디지털 기술을 선도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사업에 좀 포커스가 맞춰졌다면은 사실 이제 몇 년 전부터 디지털 약자, 이런 사회 취약 계층에 대한 디지털 격차를 좀 해소하기 위한 디지털 역량 교육 사업도 중요한 기관 사업의 하나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디지털 약자들에 대한 부분, 그 디지털 격차에 대한 부분으로 좀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그 지역 사랑 상품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발표에서 이재민 교수님께서 지역 사랑 상품권의 디지털 전환 과정과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좀 제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 뭐 하나가 실질적인 이제 저는 사용자 입장에서 좀 포커스를 좀 두고는 이런 지역 사랑 상품권을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 어떤 불편한 사항은 없었는지, 이런 접근성에 어떤 격차가 없었는지,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어떤 장벽 없이 골고루 이런 상품권들을 이용하는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또 하나는 지역 사랑 상품권의 이제 이 플랫폼에 대해서 지금 본래의 의도했던 그런 정책 목적 외에 이 부분을 향후 어떤 식으로 조금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성공 사례는 아니지만 서울시에서 시도되고 있는 몇 가지 사례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사랑 상품권의 좀 형태를 좀 앞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발행 형태는 크게 세 가지로 좀 나눠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류형, 하나는 카드형, 모바일형으로 좀 이제 이렇게 세 가지 구도로 이제 발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은 그런 이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한번 좀 살펴보자면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용 구조는 정부에서 가져가는 그런 할인 비용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융 수수료라든지 이런 기타 부분에 대해서 발행 부대 비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맹점의 결제 수수료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발행 부대 비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더니 이 발행 부대 비용은 지류의 경우에는 인쇄비, 그다음에 판매나 환전에 따른 금융 수수료 등으로 좀 구성이 되는데 지류형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발행 부대 비용이 이제 뭐 발행액의 약 1% 정도, 그리고 이제 금융 수수료는 발행액의 한 1% 정도를 좀 차지하는 것으로 좀 나타났고요. 카드형은 발행액의 한 2% 내외로 좀 행안부에서 2020년 기준으로 좀 발표를 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좀 그래도 좀 이런 발행 부대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이 모바일형인데요. 모바일형은 가맹점 결제 수수료가 좀 0%에 가깝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절감되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발행 부대 비용이 좀 적게 드는 것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운영성 측면에서는 모바일형이 분명히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 모바일형은 QR코드 방식으로 좀 그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기술적인 어떤 그 지식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는 입장, 그리고 그 가맹점 경우에서도 여러 가지 불편을 좀 겪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뒤쪽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 그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00% QR 코드 모바일형으로 그 지역사랑 상품권이 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1년 기준으로 저희 재단에서 그 디지털 역량, 디지털 격차 관련해서 대규모 실태 조사를 좀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일부 항목에서 QR 코드 사용에 대한 부분이 조금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55세 미만에서는 QR코드를 좀 사용할 수 있다라고 답변한 비율이 한 90.3% 정도가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반면에 만 55세 이상에서는 41.4%만이 QR코드를 좀 사용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분명히 이 QR코드 방식으로 좀 발행이 되는 지역사랑 상품권 같은 경우에도 이런 진입 장벽이 좀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지금은 좀 더 이 비율이 높아졌을 것 같은데, 서울사랑 상품권에 대해서 좀 이용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연령별로 나누어서 좀 살펴봤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55% 미만에서는 한 76.5%가 이걸 사용해봤다라는 답변을 좀 얻을 수가 있었고요. 55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한 44.8% 정도 이용을 해봤다. 근데 이제 좀 연령을 높일수록 65세 이상에서는 38.3%만이 좀 이걸 사용해봤다. 그리고 75세 이상에서는 그보다 더 낮게 25.3%만이 이런 지역사랑 상품권을 좀 사용해봤다라는 답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고령층의 경우에 이렇게 이용 경험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살펴봤더니 대부분은 필요가 없어서라는 말씀을 좀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용 절차가 복잡하다, 그리고 아예 방법을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저희가 문제의식을 좀 갖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은 아닌데 뭐 계속적으로 저희가 그러면 지역사랑 상품권의 주된 이용 동기 뭐 이런 것들이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른 자료들을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제 21년도 자료 중에서 소비자원 실태 조사라는 자료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보니 이제 지역사랑 상품권의 주된 이용 유형이 지류형이 56%로 나타났고, 그다음에 카드형이 24.6%, 모바일형 그다음에 한 19.4% 순으로 나타났는데, 왜 이용하세요라고 이제 이용 이유를 물어봤더니 70%가 넘는 비율이 인센티브 혜택이 좋아서 이용합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사항을 좀 말씀하신 그런 근거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본래 그 지역 사랑 상품권이 의도했던 지역 경제에 대한 활성화 부분, 이 부분이 약간 한 30% 내외, 그다음에 지역 영세 상황인에게 도움이 되어서라는 부분도 이제 한 30% 내외로 그렇게 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사실 이런 정책적인 어떤 목적에 대해서 설계를 했는지 그런 부분에뿐만 아니라, 과연 이렇게 인센티브에 따른 효용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는데, 그럼 이런 것들을 누구나 좀 문제 없이 활용하는 것이 필요한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취약계층으로 여겨지는 고령층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이제 앞으로 가져가야 될 것인가? 그런 지류형에 대한 부분들은 점점 줄어들 것이고,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이제 결제 수수료에 대한 부분도 좀 논의가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럼 QR 코드로 가는 것이 좀 그러면은 기술적으로 맞는 방향이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런 부분, 격차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가장 먼저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적인 부분을 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 그리고 저희 재단에서 하고 있는 그런 취약계층 교육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에서 뭐 2020년부터 그 디지털 배움터 사업이라고 해서 지역 내 관련 거점에서 손쉽게 찾아가서 디지털 교육을 배울 수 있는 사업을 지금 대대적으로 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시랑 저희 재단은 그거랑 별개로 해서 또 하나의 이제 어디나 지원 단이라는 사업을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은 이제 시니어 강사들이 직접
그런 고령층을 교육을 하는데 교육 과정도 기존의 집체 교육 방식이 아니라 1대1로 맞춤형으로 그 어르신들이 필요한 교육에 포커스를 두고 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뭐 QR 코드라든지 기타 어떤 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수요에 따라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의 이제 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조금 반응이 굉장히 괜찮아서 이건 지금 계속 좋은 반응과 그 사업에 대한 이제 좀 확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사업들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고령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하시면서 돌아왔으면은 이제 이런 방법들을 좀 잊어버리시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강조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로봇을 사용해서 이 반복에 대한 부분을 조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이 어떤 교육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강사들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어르신 앞에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해서 로봇이 한 대씩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연습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로봇에 탑재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그 교육을 계속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그 뭐 교육이 성공했을 때에는 그 로봇이 추임새를 좀 넣으면서 뭐 잘하셨습니다 이런 식의 이제 흥미라든지 이런 것들도 유발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해서 그 격차 교육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이제 한 7월부터 신한은행이랑 좀 MOU를 맺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신한은행의 몇 개 지점에 그런 시니어들의 금융 그런 리터러시를 조금 개선하기 위해서 강사들도 좀 파견을 하고 거기에서 헬프데스크를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처럼 기존의 어떤 천편일률적인 교육보다는 이런 이제 좀 특화된 교육이 필요하고 이런 교육 내에서도 뭐 지역사랑 상품권을 좀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뭐 이제 전주사랑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카드형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은 모바일형으로 충전이 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사실 이제 좀 이런 취약계층은 어려움을 느끼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각자 어떤 디지털 교육은 교육대로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들은 또 이제 어려움으로 남기보다는 그런 교육 그 체계 내에서 이러한 콘텐츠들이 좀 어우러져서 실효성이 있는 교육들이 진행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로 이제 그런 지역사랑 상품권이 그 정책 어떤 수당, 각종 수당에 지원하는 플랫폼으로서 활용 가능성들이 지금 계속 이제 좀 얘기가 되고 있고 실제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와 더불어서 서울시에서도 그 이제 온라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그 사랑 상품권이라는 것을 좀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디지털 관련해서 그런 어떤 쇼핑 플랫폼이랑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이 상품권은 그 쇼핑 플랫폼에 얹혀져 있는 그 소상공인들의 상품들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상품권으로 사용되는 부분도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서울시에서 이제 헬스케어 관련된 사업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스마트 워치에서 이제 뭐 앱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뭐 캐시 뭐뭐라는 이런 그런 앱들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하루에 뭐 10,000보를 채우면 약간 한 하루에 100원 정도 이렇게 실질적으로 그 포인트로 적립되는 구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건강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앱들이 있는데 그런 앱을 통해서 스마트워치를 통해서 그런 이제 어떤 하루에 일정 운동량을 채우면은 그런 포인트가 쌓이고 그 포인트를 그 거꾸로 그 지역 사랑 상품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좀 운영이 되는 그런 사업들도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해서 앞으로 말씀하신 지역 화폐가 추구하는 공동체성, 뭐 지역 순환 경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뭐 다양한 서비스 모델이 개발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사업들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도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이 디지털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디지털 배움터라든지 기타 시니어 맞춤형 그리고 로봇을 이용한 다양한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토론 감사하고 두 번째로 서인석 부여군청 공동체 협력과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여군청에서 온 서인석입니다. 저희 부여군에서는 신동엽 시인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껍데기는 가라라고 하는 그 시를 쓴신 분이신데요. 이분의 시 중에서 그 동학을 노래한 시인데, 전주가 또 동학의 인연이 깊잖아요. 동학을 노래한 시인데 금강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금강이라는 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백제 애부터 이곳은 모여 썩는 곳, 망하고 대신 걸음을 남기는 곳. 애부터 이곳은 모여 썩는 곳, 망하고 대신 정신을 남기는 곳. 바람 버섯도 기우면 사방팔방으로 나라가 새 씨가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부여라는 곳이 좀 특이한 동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굿드레페이라고 하는 그 지역 앞에 이름이 굿드레페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이름의 연어는 그 예전에 그 백제 문화가 일본으로 전해졌을 때 일본에서는 구드레나이라는 말이 있었다고 해요. 그게 이제 어떤 물건에 대해서 이거는 구드레나이다 하면은 백제스럽지 않다, 그러니까 어떤 좋지 않다라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백제의 정신, 뭐 이런 정신을 담자 했고 이제 굿드레페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아까 신동엽 시인의 시에서 말을 한 것처럼 저희가 단순하게 어떤 경제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어떤 부여의 정체성, 공동체의 정신을 지역 앞에 좀 녹여보자 하는 그런 의도를 좀 갖고 있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 경제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어떤 공동체도 좀 만들어냈다고 지금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누적 지금 현재 3천억 발행 및 이용을 하고 있고, 충남에서 개인당 그 지역 화폐 이용률이 저희가 그 단순하게 지역 화폐 이용액하고 나누기 이제 그 인구수하고 이렇게 해봤을 때 100만 원이 넘는 곳이 충남에서 공주하고 저희 부여가 유일합니다. 나머지는 한 47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인구수로 이렇게 단순하게 나눠봤을 때. 그 중에서도 이제 부여가 순환이 있기 때문에 더 이제 공주보다 조금 더 높은 형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여의 이제 제도적인 어떤 특징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앞에서 이제 발표하신 것처럼 그 고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디지털 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그 디지털 격차가 이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기술이 맨 처음에 도입이 되면은, 그러니까 얼리 어댑터들은 이제 빨리 사용을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캐즘이라고 해갖고 어떤 절벽이 발생한다고 해요. 그 보편화되기 이전에 그 절벽을 어떻게 넘느냐가 이제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부여가 이제 고령화되어 있지만은 그 어르신들이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소외받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옆에서 어떤 걸 하고 있으면은 그거를 전파하고 싶어하고 자기도 그런 어떤 그 지역의 어떤 주류 문화에 포함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 사회 심리학에서는 이제 또래 압력이라고 하던데요. 사실 부여에서는 QR 결제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드 결제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첫 번째 저희가 그 제도적인 특징으로 말씀드리면은 저희는 카드 결제를 하는데 카드 수수료가 제로입니다. 그리고 QR 결제를 하기 때문에 QR 수수료도 이제 제로가 맞고요. 저희가 이제 결제 수수료가 이제 제로인 부분이 있는데, 아마 비교를 하면은 저희가 그 충남의 많은 지역 화폐가 지금 조폐공사 거를 쓰고 있는데, 조폐공사가 2020년에 1.8%, 그러니까 발행액의 1.8%를 냈고, 그다음에 20년도에 1.5%, 그다음에 하반기에 0.3%, 지금 0.9%까지 지금 내고 있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저희 부여군 지역 화폐 발행액으로 따졌으면은 단순하게 카드 결제 수수료, 그러니까 저희 운영 수수료 나가는 돈이, 그러니까 플랫폼을 이용하는 운영 수수료죠. 운영 수수료 나가는 돈이 한 30억이 됐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 지역 화폐 결제 시스템을, 그러니까 운영하는 시스템을 저희가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하는 시스템을 한 3억 2천 들어서 만들었는데, 운영비가 그 3년 동안 저희가 그 나간 비용이 한 10억 정도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한 20억 정도 운영비가 세이브가 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카드 결제 수수료를 보면은 보통 한 1.5% 정도 잡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를 잡았을 때 한 40억 정도 세이브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하면은 한 60억 정도가 저희가 그 단순하게 저희가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한 결과를 보면은
60억 정도가 운영비가 좀 운영비 플러스 결제 수수료가 아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제도적인 특징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희가 아까 그 또래 압력이 있어서 그 어렵다고 하는 QR 결제도 이제 저희가 중국에 가시면은 QR 결제를 많이 하시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심지어는 그 길거리에 이제 거지도 QR 결제로 돈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 것처럼 저희가 며칠 전에 이제 시장을 가봤더니 QR 결제를 그 상인분들이 인쇄를 해갖고 코딩을 해갖고 이제 시장 앞에 붙여놨더라고요. 가게 앞에. 이런 식으로 이제 QR 결제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다른 지자체하고 다르게 저희는 모바일 앱에 가맹점의 QR 결제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그 QR 결제가 내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소비자의 QR 결제 QR 코드를 보여주면은, 금액의 QR 코드를 보여주면은 가맹점에 결제하는 그런 방식, 좀 번거로운 방식이거든요. 그런 방식이기도 하고, 가맹점이 QR 키트를 신청을 해서 별도의 이제 물리적으로 설치를 해야지만 되는데, 저희는 가맹점 이제 모바일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모바일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결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어떻게 이게 활성화됐냐라고 물으신다면은 저희가 충남에서 최초로 정책 발행, 그러니까 농민수당이라는 거를 정책 발행을 했습니다. 정책 거의 한 12,000명 정도의 농민들을 상대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정책 발행을 하면서 저희가 공급을 통해서 이제 수요를 창출한 거죠. 그러니까 정책 발행을 그 농민수당 나가는 돈을 지역화폐로 주기 때문에 소비자분들이 지역화폐를 써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맹점은 자연스럽게 이제 가맹을 하시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돈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화폐가 맨 처음에 도입을 할 때, 또는 공동체화폐가 도입을 할 때 가맹점을 어떻게 모집을 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정책 발행을 했기 때문에 가맹점 모집이 오히려 공급을 통해서, 정책 발행이라는 공급을 통해서 가맹점 모집이 좀 쉬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농민수당을 지역화폐로 줬을 때는 물론 이제 계속 그 농민 단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니까 사회적인 그런 합의를 이끌어낸 결과였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결과들이 또 중요했던 부분이, 아까 저희가 이제 카드가 좀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용카드를 많이 쓰시는데, 보통 저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교통카드 있잖아요. NFC 결제 방식이거든요. 똑같은 카드인데, 그것도 교통카드를 쓰면 여기서 충전되어 있는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도 어떤 신용카드는 결제하는데 수수료를 줘야지만은 NFC 방식의 카드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냐면은 가맹점의 핸드폰에 이 뒷면에 카드를 대면은 NFC 결제라고 해갖고, 이 카드에 충전되어 있는 돈이 가맹점 지역화폐 계좌로 들어갑니다. 가맹점 이제 카운트로 들어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결제 수수료가 이제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됐는데, 맨 처음에 지역화폐, 그러니까 충남의 지역화폐가 공주가 사실은 모바일용으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시흥시라던가 아까 이제 여기 나왔던 이제 군산이라던가 이런 데하고 같이 시작을 했는데, 다른 지자체들은 맨 처음에 QR 결제로 접근을 했습니다. 근데 QR 결제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고령화되신 분들이,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이제 사용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럼 어르신들도 교통카드는 많이 사용한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사용자 경험을 살려서 반영을 해보자 해서 이제 NFC라는 방식을 채택을 했고, 결제 수수료도 이제 무료였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정책 발행, 농민수당 정책 발행을 하면서 이제 카드도 그때 이제 행정망을 통해서 다 뿌려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이제 사용을 하게 되었고,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부분이 아까 캐즘을 말씀드렸는데, 어떤 제도가 안착하게 할 때까지는 굉장히 행정적인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시간이 그렇죠. 네. 근데 저희가 농축협에서 같이 이제 가맹점을 열어놨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앱을 깔아주고 어떻게 사용하시라고 등록도 해주시고 이제 그런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어떤 문화로서 지금 정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인센티브라는 얘기가 이제 많이 나왔는데, 저희가 사실은 정부에서 하는 것처럼 10% 인센티브를 주지만은 또 사용하고 나면은 바로 저희가 골목 상권에 사용하면 7%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돈도 돈이지만은 그 인센티브를 받으면 재미를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마치 게임처럼 내 행위 자체에 몰입을 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지역화폐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이게 어떤 공동체의 가치가 있는지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다른 방식인데,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일단 유인책을 주고, 그다음 내가 어떤 소비 생활을 했을 때, 경제 활동을 했을 때 그 경제 활동에 대한 어떤 합리적인 이유, 그러니까 가치적인 이유를 계속 부여를 해주는 거죠. 이거는 당신이 공동체에 착한 소비를 한 거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지역화폐가 어떤 문화로서 앙착을 됐고,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는 직거래 플랫폼, 그러니까 농가들이 지역화폐라는 플랫폼을 통해 갖고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도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시작했던 것처럼 신동엽 시인의 시를 잠깐 말씀드리고 끝내고 싶은데요. 신동엽 시인의 시 중에서 이런 시가 있습니다. 이야기, 그러니까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해주고 싶은 거는 이야기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어떤 어른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죽으면은 사람들이 나를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줬는데, 어른들이 이 지역화폐라는 걸 통해서 내가 이 부여라는 공동체를 지키려고, 어떻게 하면은 유지시키려고, 어떻게 하면은 사랑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그 노력들에 대해서 내 아이들이, 내 손자 손녀들이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지역화폐의 어떤 정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굿드래페이 공동체 순환형으로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고요. 그래서 뭐 또래 압력이라든지 또 정책 수당이 주한 효과를 했고, 또 NFC 방식을 통해서 결제 수수료 전략을 했고, 또 문화 정착이 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고맙고요. 자, 세 번째로는 KT 융합기술원의 안혜준 박사님께서 토론을 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KT 융합기술원의 안혜준 박사입니다. 저는 ICT 플랫폼 연구 개발을 담당하고 있고요. 플랫폼 사업자로서의 플랫폼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역 금융 기반으로 플랫폼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일단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면 저희가 아까 쭉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 화폐가 모바일 앱, 그리고 QR 코드로 쉽게 결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저희 플랫폼에 이제 탑재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플랫폼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역 화폐에 대한 디지털 전환은 그 결제에 대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이점들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지역 화폐에 대한 결제, 그러니까 단순히 결제 기능에 대해서만 되어 있다고 하면 이러한 형태는 즉 가맹점 수, 그리고 정부 지자체 혜택 수준에 따라서 사용률이 크게 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금융, 그러니까 지역 화폐 기반으로 지역 주민들을 지역 커뮤니티에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면 어떨까? 저희가 이제 플랫폼 사업, 그리고 또 플랫폼 연구 개발 입장으로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그 지역 화폐라는 결제, 그 플랫폼에는 결제 기능 외에 그 지역 커뮤니티에 대한 통합 플랫폼, 이러한 통합 플랫폼에 대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기능들을 많이 좀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지역 플랫폼이라고 하면 우리가 많이 알고 계신 것처럼 중고거래라든지 배달앱 이런 형태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형태들을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고민과,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 주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지역 주민증 이런 형태의 플랫폼의 기반으로 주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정부 지자체 현황이라든지 어떤 정책 제안에 참여할 수 있다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 규범을 바꾸는데 동참한다는 등, 그리고 또 이제 인센티브를 공유한다든지 포인트화한다는 이런 형태로 많은 참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특히 이제 그 플랫폼 안에 디지털화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는 결제가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기능 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하고 어떻게 동참할 수 있는 것들을 쉽게, 그리고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쉽게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형태로 발전해 나가고 고민해 나가고, 지금 디지털 전환 이후에 통합 플랫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지역 내 활동할 수 있는 디지털 활동들, 아까 중고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합하고 그리고 아우를 수 있는 통합 플랫폼 개념의
디지털 전환 그 다음 방향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인 고민들은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서서 커뮤니티에 통합할 수 있고 다양한 일상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면서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지역 커뮤니티 통합 플랫폼을 어떻게 구상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기업체에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네 번째로 김수미 전주시 스마트시티과 ICT 융합팀장께서 지역금융과 지역 오토 플랫폼의 상호 연계 가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주시 스마트시티과 ICT 융합팀장 김수미입니다. 앞서 그 발제하신 두 분의 발제 내용과 그다음에 토론자분들의 의견을 잘 들었고요. 저는 이 자리에서 전주시 공공배달앱의 공공배달앱에서 지역금융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지역금융과 지역경제 순환의 특별한 형태로서 지역 주민 활용 기반의 공공배달앱의 가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 공공배달앱 전주 맛배달과 지역화폐 연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대부분 그 지자체들이 지역 화폐를 디지털 기반으로 이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디지털 기반의 지역 화폐를 지역에서 다양한 오토 서비스의 결제 수단으로 활용을 하는 그 사례가 공공 배달앱이거든요. 네, 지역화폐 활성화 수단으로 공공 배달앱 서비스를 시작한 타 지자체들하고 달리 전주시는 대형 민간 배달사의 독과점의 횡포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소상공인 보호 대책으로 공공 배달앱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주시 지역화폐를 공공 배달앱을 통해서 온라인상에서 처음으로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게 된 경우인데요. 군산이나 인천이나 경기같이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큰 지역은 지역화폐 그 온라인 유통을 우선 목적으로 해서 공공 배달앱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역화폐 결제율이 심지어는 90% 이상까지도 된다고 하는데, 전주시는 공공 배달앱을 구축하기 전에 시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근데 그 결과 시민의 한 80.7% 이상이 만약에 공공 배달앱을 구축하게 되면 사용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복수로 응답을 한 결과 응답자의 45.9%가 그 이유가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돼서라고 의사를 냈습니다. 그리고 40.7%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37%가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33%가 적립 등 페이백 서비스 때문에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바탕으로 해서 그 타 지역 대비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작은 전주시에서는 지역화폐 규모에 구애받지 않고 적은 운영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공공 배달앱을 구축해야 했습니다. 이에 전주시가 민간의 기존 배달앱 플랫폼을 활용해서 운영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민간 협력형 공공 배달앱을 구축 운영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앱 거래 수수료하고 가입비 광고료가 없이 낮은 온라인 피지 수수료를 책정할 수 있고, 민간 협력형 플랫폼을 운영을 해서 소비자 혜택을 확대하는 전략으로 올 2월 28일에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약 7개월간의 운영을 했고요. 그 결과 가맹점 3,000개가 모집이 됐고, 앱 가입자가 39,400명, 누적 매출액이 약 24억 원의 실적을 냈고요. 이 중에서 지역화폐 결제율이 약 26.5% 정도가 됩니다. 이를 통해서 전주시 지역 내에서만 소비가 이루어지는 공공배달앱이 지역화폐 중심이 아니고 시민이 참여하는 그 지역 내 온라인 소비 플랫폼으로 기능이 더욱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금융, 지역경제 순환의 특별한 형태로서 지역 주민 활용 기반의 공공배달앱의 가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그 발제 내용에서도 있다시피 토큰이나 꽃전 같은 그런 지역화폐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고 하는 지역 금융 기반을 봤을 때 그 행보 경제학의 가치를 두고 있는 지역 금융의 특별한 형태가 참여하는 시민들이 연대하는 관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주시 공공배달앱의 경우도 무조건 할인 쿠폰을 준다고 해서 매출이 상승하는 경우는 아니고요. 매출이 늘어날 때 쿠폰이 사용되는 상관관계를 갖고 있긴 하지만 실제 전주시 공공배달앱에서 쿠폰을 사용하는 사용률은 발행률 대비 한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는 이제 시민들이 단순히 페이백 기능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 상공인을 보호하고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고려하는 착한 소비 행위의 주체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전주시 공공배달앱 전주 맛배달이 이러한 차원에서 이제 지역의 그 기관들 전북은행이나 현대모터스, 하이트진로나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런 유관기관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소비자 연대를 이끌어 가려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지역 브랜드와 협업을 통해서 맛배달 소비자를 대상으로 이벤트를 해서 온라인 판로를 확보를 해나갈 예정이고요. 내년에는 23년부터는 그 공공배달앱 내 구독경제 서비스 코너를 만들어서 지역 내 소비자와 가맹점의 지속적 연계를 통해서 배달앱을 성장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전주시 공공배달앱 가맹점이 대형 민간 플랫폼에 반에도 못 미치지만 지역 주민들하고 상공인 그리고 기업이 온라인상에서 상생하는 지역 경제 활성화 수단으로서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는 특별한 행복의 경제 가치를 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네이버 페이를 쓰고 쿠팡 페이머니를 쓰는 그런 대형 민간 플랫폼들이 자체 페이 시스템을 운영을 해서 실물 금융이 사라지는 디지털 전환 시대를 기회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는 플랫폼 내에서 소비자한테 서비스 혜택을 주면서 자체 페이가 선순환되는 구조로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지역 금융이 지역 오토 서비스 유통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지만 디지털 기반 위에서 지역금융이 선순환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지역금융이 지역 오토 플랫폼과 함께 온라인상에서 새로운 경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이를 위해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참여와 연대가 필요할 것이고 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외계층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전주시에서 공공 배달앱 전주 맛배달 운영 7개월 동안 운영했던 것들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셨고요. 추후에 이제 구독 경제라든지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서 더욱 서비스를 지향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토론이 마무리가 됐고요. 다이애나 핀치 전무님 어떻게 잘 들으셨습니까? 네, 제가 계속해서 좀 집중해서 듣고 있었는데요. 매우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좀 괜찮으시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한국에서 여러 가지 지역 화폐가 지금 이 지역 지자체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런 공공펀드가 계속 이것을 지원이 되어서 사용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과 이제 그 영국 내에서의 지역화폐 운동과 좀 차이점이라고 봅니다. 이런 방식 어떤 점에서는 매우 훌륭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어떤 공공의 이익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집중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 그렇고요. 그리고 또 이런 디지털 전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 지원이 있다라는 것은 정말 아주 좋은 점입니다. 하지만 좀 걱정되는 것은 이것은 좀 대표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전체 대표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어떤 이니셔티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게 좀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요.
네, 지금 이제 대표적이지 않다.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이재민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네, 저는 뭐 전반적으로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이 인식하시는 것이 어쨌든 지금의 경제적 유인 방식보다는 차원이 좀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하나는 이제 플랫폼 자체가 단순한 결제 수단 이상으로 뭔가 어떻게 그 고도화돼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이걸 그 경제적인 유인 구조로 해서 지금까지 쭉 해왔던 이유는 빠른 확산이라든 그 속도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주제 중에 하나가 속도인데 디지털 전환과 속도의 문제였는데, 과연 우리가 이렇게 속도라는 것에 너무 집착하면서 갈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지역사랑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들이 어떤 중앙 정부에서도 밀어붙인 면도 있고, 지자체들도 경쟁적으로 또 그걸 하나의 업적으로 또 내세우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일방적으로 끌려간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부터는 중앙 정부에서도 이제 뭐 예산을 깎고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스스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고,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빠른 속도로 강구하지 않으면 아마 그대로 지역사랑 상품권이 고사될 수 있는 위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그 비경제적인 유인 구조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그런 구조들이 뭔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한 번 더 제가 질문을 다이애나 핀치 전문님께 드리고 싶은데요. 어쨌든 전주에서의 다양한 활동들을 펴고 있는데, 만약에 다이애나 핀치 전무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렇게 충고라든지 혹은 정책적 제안이나 혹은 다른 관점에서 전주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금 금방 말씀하신 것, 그러니까 네, 돈에만 집착하지 않고 그 이상의 어떤 금융적인 어떤 대의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에 저도 동의합니다. 이런 화폐를 현재 하나 가치를 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금융 가치를 넘어서 환경 가치,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화폐를 만들 때 혜택을 측정하는 방법, 그리고 이런 시민 조직에 있어서 혜택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만든다면 아주 좋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만약에 이런 어떤 전환적인 방법, 정부의 펀드에 의존하지 않고 자생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드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냥 어떤 지역화, 시장 경제의 지역화뿐만 아니라 좀 더 넓은 견해를 가지고 어떤 사회 공공재 그리고 환경재까지 그 좀 어떤 견해와 식견을 넓힐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관계를 서로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보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저희 전주시 같은 경우에 좀 부족한 부분들이 사실은 금융 가치를 넘어서는 환경 가치, 또 시민 조직, 그리고 이걸 통해서 자생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우리 박선미 책임 연구원께서는 뭐 의견이나 혹은 다른 생각들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계속 이제 지역 화폐의 본질적인 문제보다는 사실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계속 좀 한번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좀 더 다른 부분에 대한 가치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MZ 세대들의 특징으로 좀 얘기가 되는 것들이 좀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떤 가치, 이런 부분에 움직이고 직접적으로 행동하고 이런 부분들도 조금 한번 이용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서비스 모델도 조금 펼쳐 보이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지역사랑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이렇게 계속 저희가 얘기를 했다면은 특정 어떤 그룹 이런 대상을 뭐 타겟팅을 해서 그런 서비스를 좀 고민을 해보는 것도 사실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서인석 우리 팀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정체성 경제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동체의 어떤 가치라던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서구적인 그 자유라든가 평등이라든가 어떤 사회적인 어떤 가치하고 약간 다른 좀 가치인 것 같긴 한데, 공동체에 대한 가치, 정체성에 대한 가치, 그리고 이제 어떤 순환에 대한 가치들이 있는데, 저희가 일을 해볼 때는 관하고 민하고 같이 가는데 그 중에 같이 갈 수 있는 게 어떤 정체성이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고향에 대한 사랑, 고향에 대한 애양심 이런 게 굉장히 구태의원한 그 말 같지만은 실제로 지역 화폐, 그러니까 부여가치 이제 작은 저희가 6만 5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지역에서는 그런 게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애양심이라고 하는 것, 그런 가치가 오히려 큰 효과를 발휘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우리가 이 정체성과 공동체에 대한 가치에서 환경에 대한 가치, 그다음에 보살핌의 가치 이런 가치들로 나가는 게 그 정책 설계를 하거나 가치 설계를 할 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쨌든 어떤 가치보다도 정체성 문제가 그걸 접근했었을 때 다른 사회적 가치, 환경적 가치도 아마 더 확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안혜준 박사님 또 촌평을 하시든지 뭐 아니면 느낀 점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참석해서 지역화폐에 대한 고민과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연구 혹은 뭐 지역에 대한 지역화폐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신 걸 좀 알 수 있었고요. 특히 이제 저희 같은 그 플랫폼 연구개발 혹은 뭐 저희 ICT 개발자 입장에서 지역화폐를 좀 실적은 저희 이제 플랫폼에 많은 기능들이 이제 탑재가 되고 이제 들어오고 있는데 뭐 좀 이렇게 현장 나와서 어떠한 고민들이 있는지를 좀 알 수 있어서 전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고요. 어떻게 보면 그 지역화폐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조금 시작을 하면서 지역화폐가 시작이 됐다고 하면 결국은 그 지역화폐가 어떻게 더 사용이 되고 활용될 수 있는 뭐 아까 저도 동일하게 말씀드렸지만 지역 커뮤니티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좀 많은 고민을 좀 더 해보고 좀 더 어떠한 형태로 적용하고 이렇게 확대해 나갈지 이런 고민들이 앞으로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그 다이애나 핀치 전문님께서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소셜 이코노미 페이라고 하는 사회적 경제적 지불 방법 이거에 대해 이제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계셔서 지금 브리스톨시의 원시티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간단하게 그 원시티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전망 어떻게 될 것인가 또 미래 전망을 한 말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원시티 플랜은 네, 지방 정부가 이끄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런 원시티 목표를 얻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는데요. 이 목표는 6개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경제도 있지만 하우징, 커뮤니티, 환경, 그리고 여러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이 경제도 물론 한 가지 축이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원시티 플랜과 함께 파트너십을 통해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쪽에서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좀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영국에서는 지자체가 이런 플랫폼에 투자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좀 더 어떤 상업적인 솔루션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이 매우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독립적이고 재무적으로 가능하고 이 정부의 지원 없이 할 수 있는 이런 우리 플랫폼이 정말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너무 많은 좋은 아이디어를 들을 수 있어서 감사했고요. 또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네. 전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재민 교수님 마지막 첨평 들으면서 저희 섹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꽃전에 대한 애착이 좀 강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역화폐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공동체성이라는 걸 버려버린다면 그건 지역화폐가 저는 아니라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활동이라는 것이 공동체성을 기반으로 했을 때 완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주사랑 상품권도 이제 늦었지만 다시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설계가 다시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제3섹션 지역금융에서 본 디지털 전환이라는 주제로 두 분의 발제 또 네 분의 토론자들과 함께 저희들 관점에서 다양한 접근을 해보았습니다. 어쨌든 제8회 전주시 행보경제학 국제대회를 마지막 섹션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